이 지도는 레이 북쪽의 동부 뉴기니 지역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호주군은 1943년 9월 16일 이후 레이와 나드잡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레이에서 북서쪽으로 저지대를 따라서 가면 일본군 근거지 마당까지 이어지고 북쪽 해안지대까지는 전부 산지입니다. 그리고 레이 북동쪽에 툭 튀어나온 것이 바로 후원반도인데, 후원반도 북쪽 해안 시오에 일본군 24단 일부가 주둔하고 있고 더 큰 부대가 동쪽 해안의 핀슈아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핀슈아펜을 점령한 것은 1942년 3월이었습니다. 호주군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레이 다음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 핀슈아펜입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레이 전투 시작 전부터 목적지가 핀슈아펜이라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할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레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할 수 없었고 레이 작전 진행 상황에 따라 연합군이 쓸 수 있는 병력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레이 작전이 연합군에 큰 손실 없이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연합군 사령부는 레이 작전에 참가했던 호주 육군 구사단 병력 중 1개 여단 정도를 핀슈아펜 점령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레이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도 미군과 호주군은 핀슈아펜 점령 작전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이 레이를 점령한 1943년 9월 16일 당일, 맥아더 장군의 작전 및 계획 담당 부참모장을 맡고 있던 스티븐 체인벌린 소장은 호주군 1군단으로 기본 구성되어 뉴기니 지역 작전을 맡았던 뉴기니 포스의 참모장이었던 호주군의 프랭크 베리먼 소장에게 연락을 취해 맥아더 장군이 핀슈아펜 작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호주군의 베리먼 소장은 당시 호주군과 미군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었는데 미군과의 불화를 방지하면서도 호주군의 체면과 이익 또한 지켰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17일 맥아더 장군은 직접 포트 모레스비에서 작전 회의를 열어 핀슈아펜 작전의 조속한 실행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은 호주 구사단의 1개 여단을 핀슈아펜 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는데 구사단의 3개 여단 중 20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20여단에는 13, 15, 17에 3개 보병대대가 배속되어 있었고 20여단을 이끄는 지휘관은 빅터 윈디어 준장이었습니다. 최정예로 평가받는 호주 구사단에는 원래 20, 24, 26에 3개 여단이 있었는데 레이 공략 작전에서 레이 동쪽 해안에 상륙해 전진한 부대는 24, 26여단이고 20여단은 상륙 후 사단 예비대로 편성되어 별다른 전투 행동은 없었습니다. 핀슈아펜에 일본군이 몇 명 주둔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당시 뉴기니 연합군은 각 부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핀슈아펜의 일본군에 관한 정보도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요. 20여단장 윈디어 준장에게 전해진 정보는 약 350에서 1800명의 일본군 병력이 핀슈아펜 지역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는 20여단과 기타 부대의 총 병력은 약 5300명으로 이 정도면 병력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합군 수뇌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 구사단장 조지 우튼 소장은 1개 여단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2개 여단을 보내기를 희망했으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선단의 한계로 결국 20여단만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륙 지점과 관련해 연합군 수뇌부는 일본군이 자신들이 남쪽 해안을 통해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하리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해 연합군은 일본군의 허를 찌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도는 핀슈아펜이 있는 해안을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호주군은 핀슈아펜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에 상륙해 남쪽으로 진격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쪽을 향해 방어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일본군의 허를 찌르고 일본군의 유일한 탈출로인 북쪽으로 향하는 길도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호주군은 상륙이 이루어질 이 해변을 스칼렛 비치라고 이름 지었는데 원래 당시에는 주 상륙 해변에 붉은색을 뜻하는 레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레이 공략 작전에서의 레드 비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진홍색을 뜻하는 스칼렛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연합군은 상륙지인 스칼렛 해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미 9월 11일 밤에 미군 6명과 원주민 4명을 PT보트에서 출발한 고무보트로 해변에 잠입시켰습니다.
미군 정찰대는 이곳 지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길 원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14일에 철수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해변 북쪽 끝에 기관총 진지가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해변의 일본군 병력이 얼마인지 방어 태세가 어떤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20여 단은 9월 21일 저녁 때 집결지에서 출발해 수송선을 타고 항해한 다음에 9월 22일 새벽에 상륙을 감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륙 시간과 관련해 수송을 맡은 미군과 호주군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미군은 상륙선단이 날이 밝고 일본군 공습을 받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달이 절반쯤 뜬 새벽 2시에 상륙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 측으로서는 너무 어두우면 예정된 상륙 지점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상륙 직후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워서 상륙 시간을 해가 뜬 직후인 오전 5시 15분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호주군은 미군 측을 설득하기 위해 원래 21분이었던 보급품을 11분의 탄약과 15일분의 식량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상륙 개시 시간은 호주군 측 제안인 5시 15분보다 30분 더 당겨진 오전 4시 45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오퍼레이션 디미니시로 지어졌는데 영어로 디미니시가 줄이다, 약화시키다 라는 뜻이고 그 대상은 바로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핀슈아펜이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지만 호주 구사단은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맞아 싸웠고 지금 20여 단을 이끄는 빅터 윈디어도 토브룩 전투와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디스팅기시드 서비스 오더 특별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에 이어 이제 일본군을 본격적으로 상대하게 되는 윈디어 준장과 20여 단, 곧 핀슈아펜 상륙을 위해 레이 인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은 1943년 9월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레이 동쪽 집결 지점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호주군 병력들은 LCI, 랜딩 크래프트 인펜트리, LST, 랜딩쉽 탱크 등의 탑승을 마쳤습니다. 한 척의 LST에는 38대의 차량과 200명의 병력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호주군 병력이 탑승 지점에 모여있을 때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일본 폭격기 9기의 공습을 받았으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상륙선단은 9월 21일 오후 7시 30분 출발했습니다.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 병력은 구형 구축함인 고속수송선 APD에 탑승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20여 단 병력을 태운 선단은 스칼렛 해변을 향해 항진했습니다. 20여 단에는 13, 15, 17대대 3개 대대가 있었고 각각 맡은 임무가 달랐는데요. 이 그림은 당시 상륙지인 스칼렛 해변 인근의 지도입니다. 먼저 13대대 2개 중대가 해변의 왼쪽에 표시된 지점에 상륙하게 되어 있었고 17대대 2개 중대가 해변의 오른쪽에 표시된 지점에 상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측 상륙 지점은 송강의 하구를 포함하고 있고 좌측 상륙 지점 끝은 강보다는 작은 크기의 시키 크릭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륙이 이루어질 해안의 길이는 약 70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상륙정이 해안으로 출발하기 전 약 11분 동안 5척의 구축함이 상륙 해변에 5인치 한 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격이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호주군은 날씨 때문에 이 지역에 제대로 된 항공사진도 구할 수 없었고 지도 준비도 늦어져서 초반에는 포병대만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축함들은 포격을 하면서 붉은색 예광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마치 거대한 반딧불이처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날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느 호주군 병사의 말을 빌리면 다크 as the inside of a cow, 즉 소의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포 사격이 멈추고 상륙정들이 해안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륙정들이 해안에 접근하자 해안의 일본군 진지에서 상륙정들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약 보름 전 레이 상륙 당시에는 해안에서 일본군의 저항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상륙정들이 일본군 탄환을 맞으면서 해안으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호주군이 상륙작전을 하면서 해안에서 바로 공격을 받는 것은 1915년 갈리폴리 상륙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주군 상륙정들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일단 상륙 시점에 칠흑같이 어두워서 지형 분간이 잘 안 되었던 데다가 해안에서의 맹렬한 일본군 사격 때문에 많은 상륙정들이 계획된 지점보다 왼쪽으로 방향이 크게 틀어져서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스칼렛 해변 지도에 실제 호주군 상륙 지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래 표시된 이 지점에 13대대와 17대대가 상륙할 예정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병력이 원래 계획된 지점보다 왼쪽으로 치우쳐 상륙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COY는 컴퍼니, 중대의 약자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상륙 지점은 거의 모든 병력이 완전히 놓쳤고 제1파 상륙부대의 거의 절반이 상륙 지점을 완전히 벗어나 아래쪽 해안에 들어옵니다. 제1파 호주군 2개 대대는 일본군 기관총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변변한 지도도 없는 지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 경과를 상세히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9월 중순 연합군의 레이 점령에 이어 9월 하순 동부 뉴기니의 후원반도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점령하려고 했던 곳은 후원반도 동쪽 해안의 핀슈아펜이란 곳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은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 외곽에 41사단이 주둔했고 조금 더 내려온 마당에 24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에 보급을 하는 것은 바다를 통해 내려오면 돼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해안에서 동부 뉴기니 남부 전선에 보급을 하려면 험난하면서 또 방대한 산악지대를 뚫고 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는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이전에 일본군이 보급로를 개통하려다가 실패했고 지금도 도로 개통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51사단이 레이에 주둔하고 있을 때는 라바울에서 뉴브리튼 섬 남쪽 해안을 따라 핀슈아펜에 도착한 다음에 레이를 향해 가기도 했고 마당에서 출발해 후원반도 북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 핀슈아펜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핀슈아펜은 일본군에게는 레이에 대한 중계기지 역할을 했는데 레이를 호주군이 점령한 지금 이 역할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핀슈아펜에는 소형 선박을 숨기기 적합한 항구도 있었고 주변에는 소규모의 활주로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핀슈아펜 지역에는 해군 경비부대와 육군 단정기지 요원을 합쳐 약 300여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943년 7월 하순에 당시 24단 제1선박단장이었던 야마다 에이조 소장이 핀슈아펜 지구 지휘관으로 부임해서 인근 지역의 방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근 지역은 이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이 선 안쪽에 해당합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의 육군을 총지휘하는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아타조 중장은 핀슈아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레이가 함락되기 약 한 달 전인 1943년 8월 10일경에는 마당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24단에서 1개 연대를 차출해서 핀슈아펜 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육군 제24단은 원래 한반도 방어를 위해 1915년에 19사단과 함께 편성된 부대였고 사단 사령부도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10월에 제18군 산하로 편성되어 뉴기니로 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 24단에는 보병 제78, 79, 80연대가 배속되어 있었고 이 중 보병 제80연대를 기관으로 하는 부대가 편성되어 핀슈아펜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당시 80연대장이었던 미야케 사다이코 대좌였습니다. 이 부대에서 연대장 이하 본부병력 250명은 단정을 타고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80연대 23대대 2350명은 육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25일간 하루 평균 15km 행군해서 9월 중순에 도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포를 포함한 중화기는 따로 단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이동을 마치기 전인 1943년 8월 말 핀슈아펜 지역에는 외곽에 있던 41사단 예하 보병 제238연대 1, 2대대를 중심으로 편성된 수비대 약 75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다치 중장이 보낸 추가 병력이 전부 핀슈아펜에 도착하게 되는 9월 중순에는 이곳의 수비 병력은 약 4,000명에 이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24단에서 파견된 병력이 육로를 통해 거의 핀슈아펜에 다다랐을 무렵 연합군이 레이 인근에 상륙, 강화하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18군 사령관 아다치 중장은 레이 방어를 위해 추가 병력을 보낼 방법이 없었고 대신 뉴브리튼 섬과 동부 뉴기니 사이의 해협 방어에 중요한 핀슈아펜을
마당에 있는 24단 주력을 보내 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3년 9월 4일 일본 육군 제24단은 이날 내려진 군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도로 개척 작업을 중지하고 북쪽 산지 각 지점에 흩어져 있던 부대가 전부 집결해서 마당 남쪽 보가짐에서 육로를 통해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1943년 9월 10일 레이가 점령되기 6일 전이었습니다. 아다치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24단 나머지 병력을 핀슈아펜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병력을 빨리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대발동정 등 선박이 너무 모자라 24단의 핀슈아펜 집결 예정 시점은 한 달이 지난 10월 상순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24단 주력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점에서 후원반도 남동부 일본군의 배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온 대로 연합군은 핀슈아펜 지역의 일본군 병력이 약 350에서 18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자료로 살펴본 9월 하순의 핀슈아펜 일본군 총병력은 약 4000, 연합군의 일본군 병력 관련 사전정보 획득이 부실했던 관계로 호주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군 병력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레이가 점령당한 지 4일이 지난 1943년 9월 20일 부나고나 인근으로 정찰을 나왔던 일본 정찰기 한 기가 연합군 대선단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이 선단은 하루 뒤인 9월 21일 호주 육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을 레이 인근에서 싣고 다음날 핀슈아펜 북쪽 스칼렛 해변에 상륙시킬 선단이었습니다. 이 정찰기의 보고를 받은 일본군 사령부는 연합군이 재차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연합군의 다음 목표는 핀슈아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은 일단 다음 날인 21일 이 선단을 공습하고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다음 작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찰기는 계속 수색을 했고 9월 21일 오전 미 구축함들과 수송선들이 북서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 보고합니다. 당시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항공대 최상위 단위는 제4항공군이었고 제4항공군 예하에 제6비행사단과 제7비행사단이 있었습니다. 두 비행사단 산하 항공대는 예전에 이 채널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1943년 8월 미 제5공군의 공습으로 항공력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선단 업무 등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접근하는 미군 선단을 공습해야만 했는데 제6비행사단 소속 항공대로 공습을 하기로 하고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해 비행 중이던 항공대에 보낸 대공 무선이 불통되는 바람에 제6비행사단으로 공습을 하는 작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7비행사단 소속 항공대가 출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 시간은 흘러 9월 21일 오후 늦게나 되어서야 일본 항공대가 출격했고 이것이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일본 항공대 공습이었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연합군 수송선단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연합군의 상륙지가 핀슈아펜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본군은 다음 날인 22일에 다시 연합군 선단을 공격할 수 있었으나 일본 항공대가 전력을 다해 공격하면 연합군의 우수한 대공 반격으로 항공대의 주 전력이 괴멸되고 말 것이라고 일본군 수뇌부는 예상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인 23일에는 외곽에 도착하는 선단 수송을 엄호해야 해서 결국 일본군은 연합군 선단에 대한 2차 공습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도는 9월 22일 스칼렛 해변에서의 호주군 실제 상륙 위치입니다. 일본군의 공격 등으로 원래 상륙 위치보다 훨씬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13대대가 왼쪽 해변, 17대대가 오른쪽 해변에 상륙해야 하는데 상륙 지점을 많이 놓친 데다가 두 대대가 서로 섞여서 상륙한 곳도 많습니다. 제1파 상륙부대는 20여 단 13대대와 17대대에서 각각 2개 중대씩입니다. 자기 위치에 제대로 상륙한 중대는 먼저 17대대 B중대로 지도에는 중대장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TC 쉘던 대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호주군은 미군처럼 알파, 브라보 등으로 안 부르고 그냥 B중대입니다. 전후에 발간된 일본군 자료에는 이 당시 스칼렛 해변에 어느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스칼렛 해변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호주군이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 있는데 북쪽에 위치한 것이 노스힐이라는 고지이고 남쪽에 위치한 것이 아른트 포인트, 아른트 곳입니다.
스칼렛 해변을 지키던 일본군 부대가 안도곳 경비대였습니다. 안도곳 경비대에는 먼저 24단 보병 제80연대의 구중대 병력과 41사단 보병 제238연대 소속 기관총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핀슈아펜 인근 지역에 일본군 숫자는 많지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칼렛 해변의 일본군 병력 수는 상륙한 호주군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제1파 상륙 20분 뒤 13대대와 17대대 나머지 병력에 제2파가 상륙하기 시작했는데 해안에 일본군이 제압되지 않아서 제2파 상륙정들도 일본군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제2파 상륙정들도 원래 상륙 예정 위치보다 왼쪽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륙해안 남쪽의 모래톱 때문에 몇 척의 상륙정은 해안에 가깝게 대지 못했고 이 상륙정들에 탑승했던 호주군 병사들은 가슴까지 오는 바다에 뛰어들어 무기와 군장의 무게에 눌린 채 힘들게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군의 사격은 계속됐고 해안에서 쓰러진 호주군을 옮기는 들것 운반병과 의무병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2파로 상륙했던 어느 호주군 병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기관총 탄막이 처음에는 머리 위로 날아가고 두 번째는 상륙정 옆 바다 해면 위로 떨어지고 세 번째는 바로 머리 위를 날아가 뒤에 있던 병사 2명이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군 기관총 사수가 조준점을 조절해 탄착 범위를 좁혀나간 것입니다. 호주군이 타고 온 랜딩크래프트 인펜트리는 상륙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함에 배치된 20mm 오리콘 기관포 사격을 일본군 벙커를 향해 퍼부었습니다. 이 사격은 일본군 벙커를 제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무차별 사격으로 상륙해안의 호주군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척의 LCI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일도 생겼습니다. 같은 중대원들과 훨씬 떨어져 상륙한 13대대 C중대 어느 소대는 수류탄과 소총으로 일본군 기관총 진지 2개를 파괴했습니다. 스칼렛 해변 상륙전에 관한 호주군 기록에는 만약 상륙정들이 다른 해안에 상륙하지 않고 원래 지정된 해안에 상륙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제3파 상륙부대는 20여 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15대대와 여단 사령부입니다. 제3파 상륙부대도 일본군의 사격을 받으면서 해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안에서의 혼란 속에 제3파 상륙부대는 원래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상륙했습니다. 먼저 상륙한 호주군은 해안 깊숙한 곳으로 전진해서 일본군 진지를 파괴하는 것보다 각 부대에 예정된 상륙 위치로 집결해 명령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제1파와 제2파에 포함되어 해안에 표식을 설치한 병사들의 도움으로 제3파 상륙부대는 원래 상륙 위치에 제대로 상륙한 첫 번째 부대가 됐습니다. 상륙작전이 개시된 시각은 오전 4시 45분이었는데 제3파 상륙부대가 해안에 다다를 때쯤이면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상륙한 제1파와 제2파 호주군 병력은 일본군 총탄을 피하면서 원래 집결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바다에서는 LCI가 20mm 오리콘 기관포를 일본군 진지를 향해 계속 쏘아댔고 날이 밝아오면서 해안에 집결하는 호주군 대부대를 목격한 일본군 수비대는 진지를 버리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곳 경비대의 전투 상황을 기록한 일본 자료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스칼렛 해변의 일본군은 끝까지 싸우다 괴멸된 것은 아니고 중과부적이라는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 되면서 20여 단장 빅터 윈디어 준장이 상륙했습니다. 윈디어 준장과 여단 사령부 장교들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숨어있던 일본군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던져 장교 1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일본군 병사는 호주군에 의해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안에서 일본군 저항이 사라지고 제4파부터 제6파까지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9월 22일 아침 호주군 병사들이 스칼렛 해변에서 차량과 중화기 등의 양육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 해안에 대형 수송선인 랜딩쉽 탱크가 보입니다. 이 사진도 LST가 9월 22일 오전 해변에 양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스칼렛 해변에 일본군 벙커를 촬영한 것인데 여기 보이는 일본군이 쓰던 무기는 1942년부터 생산된 신식인 일식 중기관총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9월 22일 당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일본군 포로이고 호주군 병사들 그리고 같이 상륙한 미군이 일본군 포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해안에서의 저항이 사라진 상태에서 연합군은 계속 양육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내륙으로의 진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해안에서 빨리 철수해서 병력을 유지한 일본군이 곧 호주군을 맞아 수비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직 상륙 첫날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륙한 호주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격을 시작해서 9월 22일 오전 7시 30분에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500m 정도 들어간 작은 마을인 카티카 근방에 전위부대가 진입했습니다. 이 부대는 호주군 20여 단의 17대대 소속으로 대대장은 노얼 심슨 중령이었습니다. 심슨 중령은 이 즈음에서 자기 휘하 중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강 파악했는데 1개 중대는 북쪽에 수옹강을 건너서 노스힐로 향하고 있고 2개 중대가 수옹강 유역에서 집결을 마쳤고 마지막 1개 중대가 카티카 근방에 있었습니다. 17대대와 처음에 혼란 속에 같이 상륙한 대대는 13대대였는데 13대대장 조지 콜빈 중령도 처음엔 자기 휘하 중대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 상륙한 2개 중대에 워키토키를 이용한 연락이 실패하자 콜빈 중령은 자기 정보 장교를 남쪽으로 보내서 연락이 두절된 2개 중대를 찾게 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13대대의 1개 중대는 남쪽의 시키 크릭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1개 중대는 카티카 북쪽 약 200m 지점에 그리고 2개 중대가 남쪽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상륙이 시작된 지 2시간 30분 후 호주군은 이제 원래 계획과 비슷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철수한 일본군은 길목에 숨어 호주군을 공격했는데 수류탄 한 발로 호주군 4명 전사와 2명 부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20여 단의 예비대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제 위치에 상륙한 15대대는 대대 본부와 4개 중대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대대장 콜린 그레이스 중령은 다른 대대보다 상륙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2개 중대의 위치를 파악 못했습니다. 이 지도는 스칼렛 해변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을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이전 지도에서 나왔던 북쪽의 노스힐과 남쪽의 아른트곳이 이쯤입니다. 스칼렛 해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핀슈아펜 비행장이 있고 스칼렛 해변에서 비행장까지 거리만큼 또 내려가면 핀슈아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면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등장하게 될 세틀버그가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군은 해안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카티카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카티카가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이곳에는 공터 주위에 허름한 오두막 2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안에서 철수한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카티카 지역에 서로 다른 호주군 부대가 접근하고 있었는데 13, 15, 17대대에서 각각 1개 중대씩이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기록은 각 중대에 A, B, C, D 알파벳 명칭이 붙은 이름보다 각 중대장의 이름을 가지고 부대를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카티카에 접근했던 호주군 중대들의 소속 대대와 중대장 이름은 위와 같습니다. 17대대 소속 중대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필립 파이크인데 다른 2 중대장은 캡틴, 대위인데 파이크만 메이저, 소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크 중대장은 대대본부에 위와 같은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9월 22일 오전 10시 50분경이었습니다. 이때 각 대대본부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했고 서로 다른 대대의 부대가 하나의 목표물을 노리는 상황이어서 잘못하면 작전에 큰 혼선이 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3대대의 크립 중대가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수류탄과 2인치 박격포로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비교적 가까이 있던 파이크 중대에 뒤로 물러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전 10시 55분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크립 중대 1개 소대가 풀숲을 뚫고 일본군 진지를 향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진지에서 쏟아지는 사격이 매우 맹렬했고 호주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주군 전위소대는 일본군의 사격으로 2명이 전사했고 소대장 포함 10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땅바닥에 엎드려 있기만 하다가 중대장이 퇴각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부상병들의 후송이 어려워지자 13대 대장 콜빈 중령은 박격포로 엄호 사격을 할 것을 지시했고 3인치 박격포 15발이 일본군 진지에 떨어지는 사이 전사자의 시신과 부상병 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호주군이 전사자와 부상자를 이송할 때 일본군 진지에서 사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크립 대위의 중대는 지금까지 8명이 전사했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오가 되면서 빅터 윈디어 20여 단장은 더 이상의 전진을 멈추기로 하고 각 대대는 자기 지역에서 일본군 낙오병과 저격병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티카는 여단 예비대였던 15대대가 최대한 빨리 점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9월 22일 오후 3시 15분 다시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5대대 스넬 대위 그리고 크리스티 대위의 중대가 공격을 맡았는데 3인치 박격포 예비 포격 이후 진격을 개시한 호주군은 카티카에서 일본군이 이미 철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칼렛 해변 인근의 일본군은 이날 처음에는 강하게 반격하다가 이후 힘이 붙인다고 판단되면 바로 퇴각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카티카에서 일본군 시신 8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티카에서의 전투를 끝으로 상륙 당일인 9월 22일에는 더 이상 호주군과 일본군과의 전투는 없었습니다. 이제 호주군 17대대는 북쪽 노스힐과 그 남쪽 지역에 포진했고 13대대는 아른트곳 남쪽으로 쾌속 진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호주군에는 파푸아 원주민들로 구성된 대대가 있었는데 이번 스칼렛 해변 상륙 작전에도 이 중 1개의 중대가 상륙해서 호주군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20일 저녁 때는 다시 수송선을 타고 호주군 포병대와 대공방어부대의 야포와 병력 약 1200여 명이 상륙해서 22일 저녁 때부터 핀슈아펜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상륙 당시 벌어졌던 큰 혼란에도 불구하고 상륙 당일 원래 계획했던 작전 목표를 거의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계획과 어긋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호주군이 가장 많이 쓰던 근접전용 화기가 오웬 기관단 총이었는데 상륙 당시 착오로 탄약이 거의 양육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호주군은 급히 9월 22일 저녁 때 항공대를 동원해 11만 5천 발의 오웬용 9mm 탄약을 스칼렛 해변 인근에 공중 투하했고 이 중 11만 2천 발이 회수되어 이후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23일 작전을 대비해 22일 밤에 명령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은 핀슈아펜으로의 전진을 계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구사단 20여 단은 9월 22일 당일 3명의 장교를 포함해 20명의 전사자를 냈고 6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9월 20일 작전에서 또 하나 언급할 점은 당시 호주군에서 잠시 구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22대대 병력이 레이에서 35km 떨어진 호포이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핀슈아펜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22대대 병력은 행군 끝에 9월 22일 저녁 때 위더루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2대대는 몬기강 부근에서 일본군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나긴 9월 22일이 끝났습니다. 호주군은 다음날인 9월 23일 오전 8시부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핀슈아펜 바로 북쪽에 부미 강이 흐르고 있는데 9월 23일 오전 11시 30분까지 15대대 선발대가 부미강 하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군의 총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일본군 진지가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5대대와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23일 정오경, 윈디어 여단장은 13대대에 15대대를 따라 남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13대대는 현 위치와 부미강 하구의 중간 정도 위치까지 전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7대대는 계속 스칼렛 해변을 북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군 항공대가 스칼렛 해변을 공습해서 탄약 500상자가 파괴되었다고 호주군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미강 하구에서 일본군에 막힌 호주군 15대대는 우회를 시도합니다. 이건 부미강 남쪽 핀슈아펜과 인근 지역을 확대한 지도인데요. 여기 흐르는 강이 부미강이고 호주군 15대대가 강 하구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강 하구에서 일본군 진지에 막히자 15대대는 4개 중대 중에서 2개를 분리시켜 부미강 상류로 돌아 우회 기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9월 23일 오후 4시였습니다. 이 우회기동이 구사단 최초의 6인이에서의 산악행군이었습니다. 개척된 등산로도 없는 험한 산길을 따라 15대대 크리스티 스넬 중대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목적 지점에 다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23일 해가 뜨자마자 남쪽 해안의 22대대도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기 전에 22대대는 원주민을 만나서 정보를 얻었는데 22대대가 도착한 지점에서 일본군이 지난 밤을 보내고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군이 조금 더 전진한 오후 1시 35분경 숨겨진 일본군 진지로부터 총탄이 날아왔으나 일본군은 곧 철수했습니다. 22대대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호주군이 계속 전진하는 가운데 1943년 9월 23일이 저물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9월 23일 밤에 핀슈아펜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3년 9월 24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13대대가 15대대를 따라 부미강을 상류에서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대대의 선두에 섰던 크리스티의 B중대는 강을 건너기 좋은 위치를 찾았으나 바로 강 건너편에 일본군 철조망을 발견하고 더 좋은 위치를 찾아 상류로 향합니다. 크리스티 B중대장은 직접 1개소대 병력을 이끌고 약 150m 상류에서 더 좋은 위치를 발견했으나 숨어있던 일본군 저격수에 크리스티 중대장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지휘관을 잃은 B중대는 일단 뒤로 물러나고 스넬 대위의 D중대가 부미강 도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15대대 D중대는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부미강 도하를 시작했고 허리까지 오는 물을 헤치면서 성공적으로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도하 도중 일본군의 공격으로 한 명의 병사가 전사했으나 일본군 전력은 더 하류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D중대가 집결하는 동안에도 일본군의 총알은 계속 날아왔고 그중 하나가 스넬 대위의 바지를 관통하는 일도 있었지만 호주군은 더 큰 피해 없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3대대 일부 병력도 부미강을 도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군이 핀슈아펜의 마지막 자연적 방어선인 부미강을 건너고 있을 때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북쪽에서 스칼렛 해변과 노스힐을 지키고 있던 17대대의 4개 중대 중 2개를 남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스칼렛 해변 쪽도 지켜야 할 곳이 많아서 17대대의 절반을 남쪽으로 보낸다면 북쪽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기미는 없었고 윈디어 여단장은 예비 병력을 최대한 가까이 배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군 지휘부는 또한 부미강을 건넌 지점으로는 보급을 하기도 어렵고 유사시에 퇴각하기도 어려우므로 부미강 하구의 캄로아에서 도하 지점까지 소형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뚫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핀슈아펜을 공격하기 위해 호주군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전투 상황 이어집니다.